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스튜디오에서 촬영은 전부 다 이제 끝내고 10회를 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10회를 했는데, 이제 다시 강의실로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머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서양 철학사 전반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서양 철학사 입문이기 때문에 전반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걸 막 건너뛰고 아주 짧게 해서 이제 진도만 막 나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좀 제대로 이해를 시키는 게 좋겠다 싶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세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을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책 세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게 이제 한 권 정도 지금 현재 했는 셈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었는 거를 잘 이제 새겨 본다면은 나머지 부분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법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서양 철학사 입문이니까, 입문에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차시가 아니라 주로 하면은 2주가 남아있죠. 그것도 이제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우리 강의 시간이 이제 2주 남아서 총 시간으로 하면은, 차시로 하면은 4번 남아 있거든요. 하다가 이제 중간에 시간이 딱 되면은 1차시 끝내고 잠시 쉬다가 또 2차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웬만하면은 이제 뒤쪽 부분도 같이 해서 유튜브에 올릴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뭐 매주마다 촬영을 해서 올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접속했는, 지금까지 촬영했는 거 전부 이 유튜브 그 영상을 일부 공개로 하지 않고 전체 공개를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내 유튜브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 이후로 이제 내가 앞으로 촬영해서 올릴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어차피 지금 뭐 수업 때문에, 영상 강의 수업 때문에 유튜브 촬영해서 이렇게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지도를 붙여놨는데, 요 지도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요. 우선 아리스토텔레스에 이어서 계속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야 할 게, 지금 그 형이상학. 자, 독일어로는요, C를 K로만 바꾸면 됩니다. 나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독일어로 이렇게 쭉 쓰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세요. 독일어로 나는 쓴다 하는 거를. 자, 메타피직. 형이상학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다른 학문들에 대해서 이제 더 근본적인 모든 학문의 근원이다 하는 게 철학이라고, 서양에서는 특히 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 내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도 그런 말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나름대로 학문을 깊이 있게 이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했듯이 도대체 왜 학문을 하는가, 자기 전공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우리 수업도 듣고 있는 학생이 철학윤리학과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과 학생도 지금 같이 있거든요. 지금 총 인원이, 수강 인원이 4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타과 학생들도 있고 하는데, 또 이제 전체 공개로 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이걸 이제 접속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내가 그 유튜브를 전문으로 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니지만은 이걸 갖고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수업 때문에 올리고 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은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도대체 왜 학문을 하는가, 우리는 진짜 왜 살아가는가. 학문을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야기를 했듯이 특히 이제 여러분들처럼 청년들인 경우에, 대학생인 경우에는 자기 전공을 통해서 직업을 구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바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 나는 이제 이야기를 했죠. 돈 왜 버느냐? 돈은 쓰기 위해서다. 돈을 그러면 어떻게 쓰는데? 그렇게 마치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대화법처럼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파고들다 보면은 그냥 돈 버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린 더 깊이 있게 저절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학문의 근원, 결국에는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자기 전공을 꼭 철학을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전공을 혹은 직업을 깊이 있게 파고들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 인간의 삶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좀 좁게는 인간의 삶이 될 것이고, 그죠? 이걸 이제 더 넓게는 우리 자연계 전체, 인간을 포함해서 자연계 전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더 나아가면, 자연계 전체는 지금 지구잖아요. 지구에서 더 나아가면 우주, 너무 거창하다. 근데 우주를 탐구하잖아요. 우주선도 있고. 이게 왜냐하면 도대체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 어디서 비롯됐느냐? 시작이 도대체 있었을까,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이 하는 것은 분명히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는데, 지구를 인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태양을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탐구하는, 근원을 탐구하는 거죠. 그것도 우주과학을 통해서. 이런 식들로 이제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철학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 안에서도 철학의 근원,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철학 안에서 여러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있는 여러 전공 과목들 있잖아요. 그것들의 근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형이상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이상자 위지도, 형상을 초월해 있는 것. 그러면서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을 그것으로서 존재하게끔 했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형상을 갖고 있는 것만이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 철학의 대상이 아니라 형상을 초월해 있는 것도 형이상학의 대상이다. 그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형이상학을 이제 철학에서 궁극적인 학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서양 철학사니까 그쪽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이상학이라는 그 용어는 1800년대 들어와서 이 동양에서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용어를 갖고 왔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야기했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형이상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죠. 철학이라는 용어도 없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객관이 있고 주관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객관이 있고 주관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주관 그러면 우리 이제 개인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객관은 내가 아닌 나머지는 전부 다 객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크게
이걸 이제 인간에 대해서 주관을 인간이라고 전체를 이야기를 합시다. 객관은 인간을 제외한 물질, 인간을 제외한 물질,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 객관에서는 또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게, 객관에서도 근원을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근원, 아르케를 탐구하는. 아르케가 무엇이냐? 그렇게 파고들다 하면은, 이제 나아가는 곳이 존재라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 좀 예를 들면은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을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 근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쪼갤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손으로는 더 쪼갤 수 없다. 그럼 그렇게 더 쪼개면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그죠? 이 빈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속에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작은 먼지, 입자,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물질에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최초의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눈에 가시적인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가시적인 것.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현상. 어떤 현상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시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변하니까. 당장 1초 순간에 우리 바깥에 자연계를 보면은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1초라는 그 순간을 우리 육안으로는, 눈으로는 포착할 수 없지만은, 근데 그 사이에서도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현상들은 변하고 있는 것이니까, 변하는 거니까, 이것은 근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자, 인간도 그러면은 어떤 식입니까? 이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처럼. 어떻게? 인간에서 정신적인 측면이 있고, 그죠? 그리고 육체적인 측면이 있다. 정신적인 측면은 지금까지 살펴봤는 것처럼 모든 것의, 인간에서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이성을 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성을 갖고 있고, 그 이성에 따라서, 이성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즉 사유하고 판단을 내리고 등등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합리적이다. 그건 진리일 수 있다. 근데 눈에 역시 이거는 보이는 게 아니다. 그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영혼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플라톤인 경우에는 육체는 역시 이 가시적인 것처럼 변화하는 겁니다. 죽는 거고. 그죠? 근데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정신을 이성이라고 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플라톤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죽고 난 다음에는 영혼이 다시 있었던 세계로 돌아간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따를 것이냐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다 안 맞다 보다는 여러분들도 이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러면 주관과 객관 사이에서 작용하는 것은 없을까?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주관이 객관에 대해서 객관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 객관을 알려고 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존재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알려고 하는 거, 그건 인식의 문제이죠. 인식. 주관이 객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 제대로 알려고 하는 거. 그래서 철학에서는 인식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사이에서 주관이 객관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것에서. 근데 객관 그 자체만 이제 용어를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면은 객관 그 자체, 이 가시적인 게 아니라 이 근원을 탐구하는 그 의미에서 객관 그 자체만을 찾아보려고 할 때 여기 존재, 즉 존재론이라는 게 철학에서 존재론이라는 학문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관이 객관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인식론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런 학문이 철학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인식은 어떻게 해서 성립하는가 하는 이 문제가 이제 해놨는데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고대에서 중세를 거쳐서 근세로 넘어오면서 이제 참된 인식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집중적으로 대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존재론, 객관 그 자체만을 문제 삼는 것, 그것의 근원을 탐구하고자 하는 게 철학에서 존재론이라는 한 분과로서, 한 분야로서 나오고 있다면은, 이야기되고 있다면은, 또 주관이 객관을 어떻게 참되게 인식할 수 있느냐, 참된 인식이란 어떻게 성립하느냐를 다루는 게 인식론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인간으로서 주관 그 자체만,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지금 나누어서 설명을 하지만은, 근데 살아있을 때는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을 때 정신이, 이성이 있으려면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로 일치된 존재인 거죠. 그런 존재로서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그런 존재로서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걸 탐구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인간학이 되는 겁니다. 철학에서 탐구하면은 이제 철학적 인간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거는 가보면은 매우 그 정적인 측면에 많이 해당되는 겁니다. 정적인 측면.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철학 이야기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까지도 이야기하면서 많이 했던 게 정신, 이성, 영혼, 이거는 사유의 측면에 속하는 거잖아요. 사유, 사고하는 거 사유의 측면에 속하는 거고, 이거는 뭡니까? 감각의 측면에 속하는 거죠. 감각, 5가지 감각 기관, 그거는 육체의 기관입니다. 그죠? 눈, 코, 귀, 입, 촉각까지 감각 기관입니다. 이걸 인간이 함께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인간학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사실 궁금하잖아요.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호모 사피엔스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 공간에는 인간은 없다는 그런 강의를 하고 할 때 쭉 대답했던 거, 그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 사실은 아닌 거죠.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계속해서 다루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는 근데 그렇게 다루는 게 좀 정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인간은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감각을 하고, 혹은 감각이 또 사유에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게 행위입니다, 행위. 행동이죠. 무심코 걸어가는 이런 건 습관화되어서 진짜 무심코 걸어간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근데 인간이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감각이 사유에 영향을 주고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감각이 이루어진다. 상호작용을 당연히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회적 존재 뭐 등등 하면서 우리는 윤리적 존재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동물들의 본능에 따라서 약육강식의 세계인데, 근데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인간학을 이야기를 하면 그런 점들을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 다른 점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또 사회적 동물이 다 무리를, 군집을 이루고 질서 있게 어떤 체계를 가지고 산다, 뭐 등등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윤리적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은 실천하는 존재이다. 실천적 존재이다. 그래서 실천 철학, 인간에 국한시켜서 봤을 때 실천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어울려서 잘 사는 게, 함께 어울려서 다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그렇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이제 도덕과 윤리로서 그런 것들을 도덕과 윤리로서 그런 것들을 통제합니다. 습관, 관습으로서. 근데 관습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나쁘다. 남을 때리면 맞아보면 나도 아프니까 남을 때리지 마라. 거짓말 하니까, 거짓말 들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 거짓말 하지 마라. 혹은 서로 인사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죠.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 반가운 마음, 그런 것들을,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에서 극단적으로는 이제 살인이라는 것도 일어나는 거죠. 자, 그걸 여기에 따로 써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을 이제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무엇에 의존합니까? 법이라는 규율, 규칙에 의존해서 처벌을 합니다. 이 전부 여기에 인간의 실천 철학에, 이제 철학에서 실천 철학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실천 철학 안에 이제 윤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실천 철학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여기 지금 살인이라고 적어놨는데, 우리 살인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이거는 죄악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전쟁에서의 경우는
평상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살인은 진짜 20년 무기징역, 사형 이런 처벌을 받을 정도의 가장 큰 죄악이라고 우리는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왜 전쟁에서는 사람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영웅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게 전쟁이건 무엇이건 간에 사람을 죽인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적군은 사람이 아닙니까? 아군만 사람이고 적군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영웅 취급을 해주는 전쟁이라는 이 자체는 그 어떤 명목에서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가 어떻습니까? 전쟁을 위한 무기, 그게 방어를 위해서건 공격을 위해서건 간에 전쟁을 위한 무기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기인 거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무기들이 전투기부터 시작해서 총 등등 탱크 그런 무기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생산품보다도 가장 값비싸게 팔리고 있잖아요. 사고 팔고 하잖아요. 미국의 산업을 군산복합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좀 지우고 이야기를 할게요. 쓸 곳이 없어서. 자, 미국의 산업을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표적으로 군산복합체 군수산업입니다. 이게 딴 게 아니고 군사산업이라는 이야기죠. 군사산업. 이걸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무기를 팔아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기를 더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과 계속해서 서로 어르렁거리면서 전쟁을 하니 많이 그러면서 그렇게 대립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평화적으로 잘 지내보세요. 그만큼 무기가 덜 필요할 거잖아요. 덜 필요하면 더 많이 못 팔아먹겠죠. 무기를 팔아먹는다는 자체는 전쟁을 어쨌든 간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전쟁 발생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군산복합체, 군수산업, 군사산업 이야기를 하니까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표적인 거 퍼스널 컴퓨터, PC 그리고 폰 등등 이런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해 있는 게 군수산업입니다. 군사산업입니다. 여기에서 그 부산물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된 겁니다. IBM, 미국 IBM 컴퓨터사에서 군사 작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최첨단 컴퓨터를 처음에는 컴퓨터 엄청난 공간을 차지했는데 이게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이제 노트북, 폰도 거의 컴퓨터 수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크기가 작아진 겁니다. 폰은 무전기가 발전해서 폰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PC나 폰 같은 것은 그게 언제이든지 간에 최첨단, 최고 정점이 있는 첨단은 아닙니다. 항상 군수산업이 그 위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군수산업에서는, 군사산업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을 일반
일반인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는 겁니다. 그걸 생산해서 파는 겁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실천 철학이 다루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은 요거 이제 정리해서 한번 4가지로 써볼 수 있는 게 객관과 주관 그랬는데 이제 객관 주관 빼고요. 철학에서 한 분야는 객관만을 다루는 존재론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식론, 주관이 객관을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느냐 문제를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루는 게 인식론이고, 또 인간만 다루는 게 인간학, 철학적이라는 수식어를 넣고 철학적 인간학. 그리고 인간이 그냥 정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사유와 그죠? 감각, 육체를, 정신과 육체를 바탕으로 해서 실천하는 실천 철학. 이렇게 분과들이 이제 나누어진다. 근데 이걸 깊이 있게 파고들다 보면은 어디 거꾸로 또 올라가는 겁니다. 형이상학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 반대 뜻이 아니고 화살표, 이거는 올라간다는 뜻으로 이렇게 써놨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는 것처럼 존재론은 그죠? 객관, 인간을 제외한 이제 다른 사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것의 근원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이 존재하게끔 했는 그 무엇이 있을 거다 하면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상자, 형상을 초월해 있으면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존재하게끔 했는 것, 그 초월해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인식론도 이제 주관과 객관의 관계에서 하는 거니까 역시 대상을 다루는 거고, 인간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비롯되었을까? 실천 철학도.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걸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도대체 모르겠다. 계속 이제 무한소급해서 질문하는 거, 그게 마치 이제 애가, 그죠? 이미 초반에 우리가 말했는 것처럼, 엄마, 난 누가 낳았지? 엄마가 낳았어. 엄마는 누가? 엄마의 엄마가. 등등. 계속 그렇게 무한소급해 들어가는 것은 대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차라리 인간이 원래부터 존재했는지, 아니면은 인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진화했는지, 혹은 만들어졌다 하면 창조되었는지 모르겠다. 대답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걸 분명히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었을 것이다. 그 시작은 지금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인간과 같은 존재는 아니었을 거다. 그러니까 비롯되게 하는 것, 행위상학적 사유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비롯되게 했는 것은 인간과 같은 존재는 아니었을 거야. 그럼 그 존재가 어떤 존재였을까? 만들어내는 거죠. 그 존재는 혹은 신이라는 존재가 아닐까? 이런 식들로 이제 객관과 주관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나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도대체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신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학문이 따로 생길 때 이게 신학이라는 게 되는 거죠. 존재만을 문제 삼으면 존재론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이래 하면은 이제 형이상학이 바로 이와 같이 신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이, 신을 전제하니까 신학이라는 학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은 다른 여러 가지 학문들은 이 이하에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철학을 이제 학문으로 계속해서 전공을 하고 싶고 한다면은 형이상학도 공부하고 존재론, 인식론, 철학적 인간학, 실천 철학, 여기에는 이제 윤리학을 좀 대표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타의 다른 학문들을, 철학의 이제 다른 학문들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어떤 대상을 다루느냐. 예를 들어서 역사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러면은 역사 철학이 되겠죠. 문화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하면은 문화 철학이 될 테고, 뭐 이런 식들로 나오는 겁니다. 분류는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죠?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세 철학, 현대 철학 이런 식으로 시대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역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중국 철학, 뭐 일본 철학, 인도 철학, 아니면 동양 철학, 서양 철학 크게 또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건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데, 그렇게 다 분류하고 하더라도 이런 학문들과 연관지어서 우리는 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해놓고, 이런 철학의 더 세부적인 분과들을 해놓고 여기에서 동양의 역사 철학은 어떠한 것인가? 혹은 서양의 역사 철학은 어떠한 것인가? 한국의 역사 철학은 어떠한 것인가? 동양에서는 어떻게 분류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자 보세요. 이걸 이제 지우고 역사 철학이라고 해놨는 거 하고, 그럼 역사학, 사학과가 있잖아. 역사학과, 그죠? 역사학이라는 학문, 그 역시 역사가 대상이죠. 근데 역사학에서는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요, 역사학에서는 역사적 사실, 기록된 거, 그리고 뭐 이제 유물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고고학하고 이제 또 그 연결이 되니까, 그래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서의 역사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게 역사학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역사란 과거의 흔적이잖아요. 과거의 기록이고, 인간이 살아온 과거의 흔적과 기록이고, 그럼 그걸 학문적으로 다루는 거라고 한다면 역사 철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죠? 이런 것들하고 연결 지으면은, 그러면, 자, 역사에서 존재라고 그러는데, 그거 기록된 대상, 그런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그것을 비롯되게 했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 이거는. 그것을 비롯되게 했는 어떤 원인은 없는 것일까? 그 원인이 객관적인 사건으로 나타난 그 사건을 발생하게끔 한 원인, 파고 들어갈 수 있겠죠. 인식론은 뭘까요? 역사 철학하고 이제 이렇게 역사학에서 역사 철학으로 올라가서 인식론하고 연결 지으면은 객관적으로 기록된 사건, 그게, 그러니까 그 기록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걸 탐구를 하는 거죠. 그 객관 안에 두 가지 측면, 눈에 이제 실제로는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따지면서, 인간학은 뭐겠습니까? 역사 철학에서 역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역사의 주체는 어쨌든 하여튼 인간인데 영웅이 주체이냐, 소수의 영웅이 주체이냐, 아니면 전체 그 무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주체이냐, 그 사건에 따라서, 기록된 사건에 따라서 우리는 따져볼 수 있겠죠. 실천 철학은 뭐겠습니까? 인간이 주체이니까 그 인간이 어떤 행위를 도대체 왜 했던가, 또 그런 식으로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들로 우리는 연결지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그것을 비롯되게끔 했는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걸 역사 철학에서 생각하면은 역사 이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이념은 영어로 쓰면은 역시 아이디어가 됩니다. 독일어로 쓰면은 이데라고 합니다. 이데. 여기서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하면서 이제 요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알면은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것을 그냥 표현 잘못했습니다.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게 아니고 요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철학 공부 안 하더라도 다른 학문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른 학문들 그 시작할 때 말했는 것처럼 도대체 그걸 왜 하는가,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전공인 것을 왜 하는가 하면서 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살면은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삶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다르게 생각할 필요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신학 써놨는 거, 요게 서양 중세 때 보통 이제 서양 역사에서는 다음 시간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서 공인이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데,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 이게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종교개혁은 좀 범위가 길죠. 넓게 잡습니다. 16세기 좀 전후로 해가지고 넓게 잡는데, 16세기 같으면 1000년 이상, 1000년이 넘는데, 총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자, 이따가 이제 다시 그거는 더 상세하게 이거는 설명을 할 겁니다만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1000년이 넘는 동안에 주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학문을 하면은 철학이 힘을 못 쓰고 신학이 이제 힘을 쓰는, 신학이 가장 어떻게 이제 보면은 모든 세계를 주무르는 그런 시대가 됐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말로 딱 이야기를 하죠. 자, 철학은 이 신학의 시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서양에서.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중세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지금 보면 소피의 세계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에 헬레니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재에서는, 그리고 우편엽서 두 문화권 1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권도 내가 가지고 왔는데요. 소피의 세계 2권. 나는 이제 1, 2, 3권으로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2권에는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그 데카르트가 이제 104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이전까지 중세를 이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세 부분은 이제 우리 이 수업, 서양 철학사 입문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아니라 기간으로 이야기하면은 1000년 이상 건너뛰어서 이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무엇이냐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이제 특히 신학에서는 중세 이걸 당연히 굉장히 많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제 기간적으로 주된 대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정도 알고 좀 잠시 쉬었다가 이걸 이제 좀 제대로 다음 시간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